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기는 거기에 가입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 자격이 없는 노동자들도 많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민주노조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득권처럼 예전에는 인식만 되었지만 지금은 진짜로 노동조합이 점점 문턱이 높은 조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는 가입하고 싶어도 내가 가입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문턱이 높은 조직이 돼가는 이 노동조합. 그래서 안팎으로 우리가 되게 고민이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민주노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어야 될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을 결심하고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 노동조합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왜 이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을 지키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게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노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를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노란 종이 다 보이시죠? 매직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입니다. 나에게 민주노조라는 것은 혹은 사무금융노조여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계시는 노동조합이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민주노조는 뭐뭐다. 왜 나는 민주노조를 하려고 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에게 민주노조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민주노조라는 게 뭐였을까? 왜 우리는 이걸 지키려고 했을까? 왜 나는 지금 간부를 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쓰시면 돼요. 너무 깊게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왠지 평소에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막 쓰시는 거 보니까. 쓰신 거를 일부러 제가 그래서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다른 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워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야? 매직 이유가 다 그 매직을 쓰라고 했어. 매직이 없어. 매직이 없어졌어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요. 불행하게도 글씨 크게 쓰신 분들 위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동지가 함께 쓰는 우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의미로 네, 어떤 의미로 그렇게 쓰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미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산이 없는 사람은 쫄딱 비를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산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고 또 이 우산 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산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우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방금 동지께서 말씀하신 거에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우리가 큰 우산을 준비하고 있으면 즉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큰 우산을 준비해서 들어와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거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두 분 정도 얘기만 들어보고 싶은데요.
얼른 내리시네. 안 됩니다. 이거 과감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그 여성 동지들 중에 한 분. 네, 아까 제가 슬쩍 봤는데. 네. 저는 노동조합 처음 만들었을 때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대우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평등하게, 동등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네,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조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평등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데 저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동지에게는 어쨌든 평등하게 같이 서로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아직 완전히 어려움은 있어도 그래도 그 길을 향해 간다고 믿고 계시는 거군요. 우리 동지도 꿋꿋하게 다 이렇게 몰래 덮으셨는데 저랑 눈 안 마주치시려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세워 계시니까. 네. 저는 약간 접근을 나에게 민주는 뭐뭐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민주노총이 그래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그나마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정말 왠지 민주노조 운동에 이렇게 교과서 같은 답변을 막 들은 것 같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요즘엔 교과서라는 말이 별로 안 좋게 쓰이길래요. 네, 제가 정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단지 어떤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차별과 배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리고 아직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내미는가, 늘 이런 거를 고민해왔죠. 그런 거를 민주노조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런 노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힘의 불균형이 지금은 노동조합에서의 불균형으로도 나타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이 힘이 약할 때 노동조합을 통해서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그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회적 힘의 불균형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드러난다는 의미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그 노동조합 만든 두 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만나는 곳들은 늘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분들은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여기는 공공부문이잖아요. 공공부문은 생각보다 아무리 탄압이 심하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그거를 뚫고 나갈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했겠지만 그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그 동지를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많이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같이 오세요. 그래서 한 14분을 그 다음에 만났어요. 저한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얘기가 해고 안 당할까요?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생각하다 해고 안 당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해고당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는 자기네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생각보다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공공이 급격하게 이제 노동조합이 늘어서 최근에 몇만 명씩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노동조합도 이제는 그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하느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균등하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었는데 아직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지 못한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간제 교사거든요. 기간제 교사를 차별할 때는
너네는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는 교원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간제 교사 세월호에서 이제 사망하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문제를 가지고 인사혁신처하고 맨날 싸웠는데 인사혁신처가 진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리냐 교원이다. 이래서 이제 온갖 종류의 근거 자료와 이런 거 갖다 뒤밀어도 우리는 모르겠다. 아무튼 뭐 왜냐하면 교원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교원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한 자료만 갖다 대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노동조합 딱 만들었더니 기간제 교사는 교원이라서 교원노조법에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중에는 당연히 기간제 교사로 일할 때는 교원이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끝나면 교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정교조처럼 정교조는 해직 교사가 있어서 문제이지만 여기는 계약이 끝난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에서도 차별받지만 실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서도 차별받는 거죠. 지금 무수히 많은 이제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고용이라는 걸 만드는 이유의 핵심이 배제잖아요. 배제. 권리로부터의 배제고 책임으로부터의 회피가 특수고용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돌아가신 이제 마사회 문중원 열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회가 옛날에는 기수랑 말관리사를 다 직접 고용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직접 고용을 하다가 비리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고용 형태를 바꿉니다. 말을 다 팔아요. 마주들에게 말을 팔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을 말관리사들은 뭐 조교사,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감독 같은 사람인데 조교사 소속으로 놓고 기수들은 특수고용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사회가 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안 하냐? 당연히 통제를 하죠. 왜냐하면 법이 있거든요. 마사회 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으로 노동자들을 다 통제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통제해요. 심지어 채용에도 개입하고 임금도 결정하고 노동 조건도 결정하고 징계도 다 합니다. 그런데 고용 형태를 특수고용으로 만들면서 자기네는 사용자가 아니니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수고용화를 책임의 회피 전략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가 사용자이지만 사용자가 아닌 척하는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실제로 노동자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나려고 하는 전략. 이런 게 이제 특수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기업이 책임 회피를 하는 순간 노동자들은 노동권에서도 배제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구조 자체가 사용 종속 관계 또는 노자 관계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권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여러 노동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적인 권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막 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완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영세한 노동자들이거든요. 임금과 노동 조건이 가장 나쁩니다. 그런데 가장 노동 조건이 나쁜데 노동조합의 권리에서, 그러니까 노동권에서 배제돼요.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돼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에서 제외한다는 게요.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은 아무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됩니다. 한 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 5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어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온전하게 적용받지 못합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900만에서 1000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1900만 노동자라고 얘기를 할 때 1000만 정도가 또 제외돼요.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전체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의 64%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제외돼요. 이주 노동자 당연히 또 권리에서 제외됩니다. 장애 노동자 권리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외하고 나서 보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권리를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남성이고 장년이고 정규직이고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로 이런 수준의 노동자여야 되고 게다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노동자가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노동자가 한국에 얼마나 될까? 누가 계산을 해봤대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실한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계산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한 7% 된답니다. 7%. 그래서 한국에서 7% 안에는 들어야 그래야 적어도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7%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성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정규직이고 장년이고 한국적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 막교대를 주간 연속 2교대로 바꾸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업체가 직장 폐쇄하고 복수노조 만들고 그거 갖고 노조 탄압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무려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고 벌써 13년째 거리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즉 자본이 기업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이 7% 안에 들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배제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하는 이런 이유로 배제하고 저런 이유로 배제하고 끊임없이 배제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심지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가 해고돼서 현재 강남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희 씨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물론 이제 보험 모집인을 포함하여 그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해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번에 한국-GM 노동자들이 말일부로 해고가 됐어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그랬는데 이 한국-GM 노동자들한테 오늘 이제 회사가 이렇게 통지를 딱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외부인이 공장을 점거하면서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게 정규직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참 머릿속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장에서요 10년 넘게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는요 10년 넘게 그 공장에서 일을 했고 법원에서 이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도 했고 심지어 얼마 전에 노동위원회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끊임없이 이 노동자들을 외부인이라고 불러요. 외부인. 자기네 공장에서 자기네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사내하청은 외부인이야. 우리는 이 585명 해고했어. 그럼 너네 나가야 돼. 안 나가고 있는 너네는 외부인이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서 내부인인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야 라는 공고문을 딱 붙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끊임없이 당신은 이 선 바깥의 사람들이다. 원 바깥의 사람들이다. 라고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내모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반면에 어떤 노동자들은 이 원 안에 있게 되죠. 원 안에 있다 보니 권리 자체가 양극화된다는 거예요. 양극화된 권리가 양극화된 노동조합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 노조 조직률을 보시면 민주노총의 노조 조직률이 사실 굉장히 높아져서 드디어 이제 제1노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민주노총에서 한 30% 정도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계속 정부하고 자본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못 조직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다 거짓말이죠. 비정규직 조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공공운수 노조는요. 조합원의 4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비정규직 조직률도 계산을 해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게요. 대부분이 공공부문이거나 대기업 사내하청이거나
아니면 이제 화물연대 건설